이 식구와 줄거리. 종상은 고무공장 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아버지를 물심양면 돕던 경우가 집을 나가 태임과 종상은 노심초사했으나 그가 아버지가 고전하는 고무공장을 돕기 위해 일본 고무회사에 스파이로 들어가 있음을 편지를 통해 알게 되어 듬직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커진다. 태남이는 태임이의 지원으로 국자가로 옮겨 독립운동에서 장사로의 길로 접어들고 살림을 도맡아 해주고 달래를 극진히 돌보는 혜정이의 도움이 적지 않다. 한편 일본에서 의전에 다니는 기성과 연락이 된 열한이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혼이 난 상철이와 살림을 차리게 되고 이로 인해 종상과 태임은 마음고생이 크다. 임신을 해 막달을 앞둔 열한은 고오배에 있는 동생 경우를 찾아 나서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상철은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동경에서 동해도선을 타면 고오배가 종점이었다. 반나절이나 걸리는 여행이었다. 기차가 나고야, 교토, 오사카 등 일본을 떠나기 전에 한번 구경 가보고 싶었던 대도시를 거치는 동안도 열한은 말이 없었다. 뭐하러 이런 짓을 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래?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상철이가 어렵게 말을 붙여봐도 겨우 그 정도밖에 대꾸하지 않았다. 열한이는 자신을 기르고 사랑하고 촉망해준 친정 식구에게 만삭이 된 꼴을 보여주는 건 생각만 해도 두려웠지만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시집 보내준 바 없는 친정 식구에게 그런 꼴을 보인다는 건 인두겁을 쓰고는 차마 못할 뻔뻔스러운 짓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감쪽 같아진 몸으로 나타난다는 건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 열한이는 이상하게도 부모의 입장이 되곤 했다. 감쪽 같아지기 전에 이 꼴로 야단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쪽 같아질 날이 가까워 올수록 그런 생각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서 열한이를 옥죄했다. 친정 식구 중에선 경우가 가장 만만했다. 손아래 식구이고 같이 젊다는 걸로 야단은 최소한으로 맞고 그보다 많은 이해와 긍정을 얻어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속에서 뒤엉켜 말로는 설명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특히 상철이에게 그런 복잡한 마음의 켜속을 이해받기를 열한이는 왠지 원치 않았다. 그게 열한이의 상철에 대한 사랑의 한계였다.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스키야키 집 2층 방을 잡아 열한이는 쉬면서 기다리게 하고 상철이 혼자서 경우가 다니는 공장을 찾아 나섰다. 그 애가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열한이는 상철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철이는 아내의 불안 초조에 덜미를 잡힌 것처럼 잠깐 멈춰섰다가 떨치고 나갔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거야. 혼자가 되자 열한이는 그렇게 생각했고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거의 울 것 같았다. 기다리는 동안은 실제의 시간과 상관없이 마냥 길고 지루했다. 고오배 씨는 일찍이 개항하여 오사카만의 푸른 바다엔 많은 외국 상선이 정박해 있거나 드나들었다. 어느 나라 국기인지 식별할 수 없는 깃발이 해풍에 찢어질 듯 휘날리는 걸 보며 열한이의 마음도 찢기듯이 아팠다. 바닷빛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동경도 바다를 낀 도시건만 한 번도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게 새삼스럽게 열한이를 서글프게 했다. 유난히 큰 기적 소리를 내며 입항하는 배가 있는가 하면 정박해 있는 배도 하나 둘 불을 켜기 시작했다. 집채만한 배도 불을 켜지 않아 먹물처럼 주위에 어둠을 푸는가 하면 여객선인지 동그란 창마다 불을 밝힌 배도 있었다. 열한이는 관부 연락선의 그 지옥 같은 배멀미도 잊어먹고 아릿한 마음으로 우아하고 이국적인 무도회를 연상했다. 상철이가 무엇라고 일러놓고 갔는지 따뜻한 반차를 한 잔 갖다 주고 간 후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도 열한이가 혼자 있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 상철이도 경우도 영영 안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났다.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했고
뱃속의 것을 추처럼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런 끔찍한 생각에 오래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음식을 주문하는 상철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고 곧 두 사람이 나타났다. 상철이 뒤에 숨듯이 수줍어하며 나타난 경우는 열한이하고 마주 앉아서도 열한이를 마주보지 않았다. 동경의 유학생 사이밖에 본 적이 없는 열한이에게 경우의 모습은 여간 낯설지가 않았다. 푸르딩딩한 작업복은 소매뿌리에 실밥이 너덜너덜했고 앞단추도 일정치가 않았다. 그러나 험한 손도 누독누독 기운 양말도 더럽지는 않았고 얼핏 스친 눈빛도 예전 그대로였다. 아, 우린 얼마나 친한 온누이간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격정적으로 치미는 바람에 열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목구멍을 그르렁거렸다. 그리고 경우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건 수줍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창피해야 할까 봐서라고 생각했다. 상철이와 경우는 열한이를 제쳐놓고 저희들끼리만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던 얘기의 계속인 듯 열한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공장 시설과 최신 기술에 관한 얘기에 그들은 여발한 듯이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열한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죽이 잘 맞고 친해 보였다. 경우는 타양에서 사서 고생하는 목적을 거의 달성한 양 여유 있고도 의기양양해 보였고 상철이는 그런 경우가 거짓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아버님 공장에선 생고무를 쪄서 노글노글하고 탄성이 좋은 고무를 만들려면 적어도 1시간 반은 가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일본 공장에선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6분의 1의 전력 소모로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긴데 그 비결을 알아낸 게 뭐니 해도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경우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가황 촉진제에 대해 자세하게 상철에게 설명을 했다. 새빨갛게 핀 참수 풍로와 고기 야채 등을 색맞춰 담은 쟁반이 들어오고 기모노 위에 흰 에이프론을 두른 여자가 꿇어앉아 고기와 야채에 소스를 치고 익히기 시작했다. 달짝지근한 냄새가 빈 뱃속의 창자를 자극해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상철은 경우에게 물어보지 않고 정정도 한 독구리씩 시켰다. 경우는 사양하지 않고 술잔을 받았고 그런 태도가 열한이 보기에 서툴지 않고 좋았다. 열한이도 밥맛이 났지만 경우의 식욕은 어찌나 왕성한지 연거푸 내미는 빈 공기를 정신없이 채워주던 조우쭈가 알아 비명을 지르며 빈 밥통을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너 배 골맞냐? 그동안. 아니, 조선 사람끼리 자취하니까 밥은 실컷 먹어. 근데 왜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일본 사람이 흉보라고. 쟤놈들은 남의 나라도 통째로 삼킨 것들인데 양 좀 크다고 흉볼라고. 또 흉 좀 잡히면 어두러워. 뼈골 빠지게 노동품 파는 사람들이 팔자 좋은 유학생처럼 일본 놈들 하는 대로 살살 피워 담은 공깃밥을 아침엔 한 공기, 저녁엔 2공기만 먹다간 허기져 죽게. 맞아. 그건 천한 말이 맞아. 상철이는 경우의 뼈 있는 말에도 무조건 장단을 맞췄다. 열한이는 처남이란 호칭이 뜨끔했지만 그 정도는 서로 이미 양해가 된 듯 매형 기분 좋은데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하면서 장단을 맞추었다. 경우는 스파이 짓에 성공한 게 여간 자랑스럽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노련한 기술자에게 어떻게 충직하게 굴었으며 드디어 신임을 얻기까지 얼마나 배알도 없는 것처럼 굴어야 했나를 털어놓았다. 열한이에게 그런 경우는 너무 낯설었다. 진짜 경우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우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나 상철은 아니었다.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칭찬도 하고 앞으로 할 일을 의논도 했다. 상철이는 경우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근사한 요리집에서 연애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매형도 참 스키야키나 한 번 더 사주세요. 연애는 무슨. 자네를 위한 연애가 아닐세.
자네 회사 사장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공업전문학교 교장이 나하고 절친한 친구 아버지거든. 물론 일본 사람이지. 자네 회사 사장은 순전한 다다끼 아가리더군. 다다끼 아가리 곤조도 알아줘야 하지만 좋은 집안이나 좋은 학벌에 대해선 의외로 약한 데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 교장하고의 관계도 둘도 없는 친구라지만 아마 그런 관계일 거야. 내가 게이샤가 나오는 근사한 요리집에다 사장하고 교장을 초대할 작정인데 자네는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거야.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말일세. 어떻게 딴 사람이 되느냐고. 옷이 날개란 소리도 못 들었나. 그동안에 머리도 좀 길러놓았다가 이발하고 찍고 바르고 20점만 주면 하오리와 학가마를 빌릴 수 있을 걸세. 외노못은 싫다고. 그럼 연미복을 빌리게.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걸세. 물론 그 전에 그 사람들한테 긴히 소개할 조선의 젊은이가 있어서 그런 자리 마련해놓으라고 내가 어련히 귀뜸을 해놓으려고. 자네는 워낙 기골로 생겼으니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잘나 보이겠나. 웬 헌원장부인가 침을 삼키고 바라보다가 바로 자기 공장에서 제일 하치 견습공인 줄 알면 얼마나 놀라겠나. 그때 내가 자네 정체를 밝히는 거야. 조금 부풀리지 뭐. 개성 부자에다 조선에서 몇째 안에 드는 명문 가문의 자제가 이만저만해서 사장님 공장에 스파이로 잠입했노라고. 매형은 참 농담도 잘하셔. 천만에. 이건 자네를 만나러 오기 전부터 내가 치밀하게 짜놓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네. 생각해보게나. 일이 얼마나 재미있게 돌아가겠나. 매형 재미있으라고 저더러 그런 광대짓을 하라고요. 고지식한 경우는 상철이가 술김에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옆에서 여란이도 상철이가 실없는 소리를 마냥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자넨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그럼 못하러 저더러 그런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하라십니까? 그들은 자네 정체를 알면 틀림없이 감격을 할 걸세. 자네를 얼싸안고 장하다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지. 매영, 차라리 심파극 대본을 쓰시지 그러세요. 경우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여란이도 마침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들의 신저살림집에 흉오물 없이 드나드는 상철이 친구 중에 연극에 미친 친구가 있었다. 조선서 유학 올 때는 법학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문과에 적을 두고 있었다. 열심히 학비를 송금해주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할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서 영국운동을 할 꿈에 부풀어 있었고 조선 사람의 생활 감정에 맞게 번안을 하겠다고 설치면서 상철에게 계획한 바를 떠벌리길 잘했다. 상철이는 지금 꼭 그럴 때에 그 친구처럼 굴고 있었다. 맞았어. 바로 그거야. 심파극이란 무엇이뇨? 일본인의 통속적인 정서의 낌새를 가장 잘 건드릴 수 있게 꾸민 연극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대본을 쓴 김에 연출도 내가 하지. 자넨 주연이야. 사장도 교장도 내 각본대로 움직일 테니 두고 보게나. 상철은 매우 즐거워 보였으나 취한 것 같지도 농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경우는 억지로 참아주고 있을 뿐이라는 듯 아슬아슬한 표정을 지었다. 여란이는 상철이가 더 경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없도록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다. 경우가 먼저 말했다. 감격하는 것 말고 그들이 할 일이 또 남아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가 정작이지. 자네의 목적이 고무신 만드는 데 필요한 비법을 알아내는 거였고 마침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건 축하할 일이나 가외의 소득인 덤이라는 것도 있잖나. 누가 아나 덤이 더 대여가 될는지. 자네가 다니는 공장 실속이 단단한 데더군. 내가 알아본 바로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는 장화, 운동화, 샌달, 장난감 의료기기 등 고무 제품이 연간 100만 원대가 넘는다네. 자네 아버님의 재력과 신용만 얻으면 조선에서의 총판권을 얻을 수도 있어. 자네 정체를 극적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뜻을 이제 알겠나. 내가 재미있으려고도 사장을 약 올리려고도 아냐.
자네가 사장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어 상거래를 트도록 주선하려고 그래. 나 혼자도 아니고 사장이 무시 못하게 돼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자네 신분을 보장하마고 했으니까 성사는 떼어놓은 당상일 테니 두고 보라고. 상철이는 말을 마치고 화장실 가고 싶은 신용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시중 들던 여자도 벌써 자리를 뜨고 없었다. 상철이는 피크닉 가서 할 여행 계획 발표하듯이 명랑하고 경쾌하게 말했지만 아무한테도 발설 안 하고 혼자서 면밀하게 짠 계획이라고 생각하니 열한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김경호 사장님 아들다운 발상이잔수, 누님. 농담으로 듣다가 갑자기 실현성 있는 문제로 다가온 중대사에 흥분한 듯 경우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다. 우리 집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열한이는 조심스럽게 상철이 변명을 했다. 경우가 슬픈 것도 같고 뜨악한 것도 같은 얼굴로 열한이를 마주보았다. 그의 시선이 배에 머물렀다. 열한이도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았다. 너하고 얘기하고 싶었어. 변명 안 해도 돼. 경우가 얼른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며 말했다. 변명이 아니라 그냥 얘기 말이야. 열한이가 신경질을 부리자 경우도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댔다. 내가 문제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할 노릇한 게 문제지. 누나도 곧 애엄마가 될 테니까 아마 부모님 심정이 어떻다는 거 나보다 더 잘 알걸 뭐. 경우는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열한이에겐 한마디 한마디가 오금을 박는 것처럼 사무쳤다. 넌 쬐끔한 게 어쩌면 그렇게 영감님 같은 소리만 하는. 누나 보기에 내가 그렇게 쬐끔하노. 경우가 어깨와 허리를 펴보이면서 씩 웃었다. 다리만 긴 줄 알았더니 허리도 길어서 앉은 키가 훤칠해 보였다. 재미있게 살우. 그럼 어드론 집에서. 셋집이야. 2층 집. 옆집은 절이고. 그럼 산속에 살게. 아냐. 보통 동네인데도 그래. 절집도 여염집처럼 생겼으니까. 일본은 그런가 봐. 막 오누이가 정을 통하려고 하는데 상철이가 돌아왔다. 그들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었으려니 했는데 그게 아닌 듯했다. 소피 보는 시간도 아까웠다는 듯이 하던 얘기를 곧 계속했다. 탐탁지 않아 하던 경우가 바싹 관심 있어 하자 화제는 활기 있어졌다. 둘 중에 누구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목적은 돈벌이였다. 열한이는 한마디도 참견하지 않았다. 모욕이나 기만을 당한 기분으로 두 남자를 다시 보았다. 경우도 상철이도 돈 버는 일을 그렇게 열렬하게 좋아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었다. 날 때부터 동업자였던 것처럼 두 사람은 척척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열한이의 느낌일 뿐 말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어려운 말이어서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서고 그들이 공감의 표시로 같이 웃을 때마다 열한이는 마음속으로 슬펐다. 그리고 그녀가 지루해하고 있다는 걸 두 남자 중 아무라도 눈치채주길 고대했다. 상철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 졸리군. 누워. 괜찮아. 경우는 말없이 방석을 반절로 접어서 열한이한테로 밀어주었다. 열한이는 순순히 그걸 베고 무릎을 꼬부리고 누웠다. 상철이가 흔들어 깰 때까지 그녀는 곤히 잤다. 그들은 여간을 잡고 경우는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상철이는 열한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기찬 없어요. 그녀는 여간방에 눕자마자 잠이 쏟아져 무안한 김에 겨우 한마디 했다. 그 몸을 해가지고 밤차로. 그들은 다음날 차차로 집으로 돌아왔다. 절집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보금자리로. 절집 정원에선 조용히 봄이 움트고 있었고 규슈 남단에서 비롯한 벚꽃 소식이 주곡구까지 북상했을 즈음 열한이는 몸을 풀었다. 상철이를 빼닮은 사내아이였다. 열한이는 죽는 줄 알았지만 노련한 산파는 그만하면 순산이라고 했다.
상철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엉터리 약혼 결혼사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어른들과 아내의 마음을 떠볼 때와는 달리 당장 전보를 쳤고 상철내서는 곧 넉넉한 돈과 미역 베네옷 등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걸 보내왔다. 열한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던 간에 그녀는 아들을 얻고 수월하게 조강지처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비록 기별은 안 했지만 열한이 친정 쪽에서도 모르진 않으련만 냉담했다. 경우도 조선으로 귀국하기 전에 한 번 들를 줄 알았는데 상철이 편에 아기 턱바지를 하나 선물로 보냈을 뿐 정갈 한마디를 안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러나 상철이 말에 의하면 모든 일이 상철이가 예상한 대로 들어맞아 경우는 회사로부터 원하는 기술상의 비밀을 빼냈을 뿐 아니라 사장과 조선 내에서의 일수 판매의 계약까지 맺게 됐다고 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을 꾸미고 진행시킨 상철의 역할이 컸다. 각본도 잘 짰거니와 여지껏 맺어온 일본인 친구들과의 좋은 교우관계도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독창적인 발상을 한 것도 상철이었지만 그런 큰 계약을 맺게 된 건 순전히 상철이 공인 듯 싶은데 그는 열한이한테도 자기 공치사를 하지 않았다. 경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족한 듯 했고 훗날 경우의 발언권이 처가로부터 한 번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모와 꾸중을 완화시켜주길 바라는 듯 했다. 열한이가 아들 때문에 시집에 문안 한 번 안 들이고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상철이는 사업상의 공으로 처가의 인정을 받을 셈이었다. 그러나 사업상의 공이란 아들의 존재처럼 확실한 건 아니었다. 경우가 따낸 기술상의 비결이나 계약이 종상이의 고무공장을 존폐의 위기에서 구한 건 사실이나 그럴수록 종상이도 태임이도 그걸 아들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고 기특해 하고 싶어 했다. 경우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식의 효도에 굶주렸던 부모가 실컷 아들을 자랑하며 행복해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누나나 상철이 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입에 안 담으려고 했다. 열한이가 남의 첩이 됐다는 건 종상이한테나 태임이한테나 죽기 전엔 못 잊을 한이요 상처였다. 또 경우가 그 어린 나이에 횡재에 가까운 계약을 따낸 진상도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었다. 그런 발상이 상철이한테서 나온 건 사실이지만 사장이 그렇게까지 경우를 신임하고 대등하게 대한 건 상철이 간파한 대로 사장의 심파극적 기질과 상관이 있었다. 다닥기 아가리인 사장은 부잣집 아들이 사소한 고생에 기대 이상의 감격을 했고 경우는 그게 다 자기가 밑바닥 고생을 티내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해낸 응분의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상철은 그런 줄도 모르고 경우를 통해 처가의 신임은 얻어놓은 걸로 낙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일들이 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들을 이름 대신 복댕이라고 불렀다. 전보받자마자 할아버지가 동엽이란 이름을 지어 보내왔건만도 복댕이라고 부르면서 더 좋은 일이 있길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거처도 2층 방을 떠나 단층의 독채로 옮겼다. 다다미 6장짜리와 4장짜리 방이 장지문을 사이로 붙어 있고 조금만 손보면 부엌으로 쓸 수 있는 헛간과 화장실이 딸려 있는 별채였다. 으리으리하게 큰 안채는 정원수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집사나 서생을 위해 따로 지은 집이었으나 세상이 달라지면서 필요 없게 된 집인 듯 했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에 2층을 면하게 돼서 다행이었다. 열한이는 다니던 복장학원을 흐지부지 그만두고 아이 기르고 상철이 시중 드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그 공부에 그닥 미련은 없었다. 상철이가 졸업하기까지는 1년이 더 남아 있었다. 동엽이 백일 사진을 붙이고 나서 달폭가량 돼서였다.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그러나 개학이 며칠 안 남아 귀국했던 유학생들이 속속 몰려들 시기였다. 상철이는 열한이를 만나 살림을 차린 후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는 대신 고향 갔다 온 친구 만나는 걸 큰 낙으로 삼았다.
그래서 요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개성 소식뿐 아니라 조선 팔도 소식에 정통했다. 열한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그런 글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그에게 말해봤댔자 믿지 않겠지만 그런 글을 보느니 고향에 돌려보내주고 싶었다. 아니다. 실은 그건 거짓말이었다. 열한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언제고 그가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그럴까봐. 그러다가 영영 사라질까봐 겁이 났고 그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졸업 후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쳤다. 오늘은 개성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니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상철이 쪽에서 물어볼 수도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으리라.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열한이가 상철이로부터 그걸 전해 듣진 못할 터였다. 한 번도 두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 여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것이 잘하는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열한이는 분간이 안 섰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정어머니가 목임에게 그리운 것도 그럴 때였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인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여자에게 짓눌리다 못해 상철이한테 슬쩍 운을 떼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상철이는 자,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둡시다 하면서 열한이 입술을 살짝 틀어막곤 했다. 열한이는 상철이가 그 여자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여자 흉을 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 또한 확실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치,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 열한이는 아이를 안고 정원의 연못 속에 잉어를 구경하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연못은 안채에서 가까워서 조심스러웠지만 물가라 시원하고 아이는 한창 움직이는 걸 보고 좋아할 때라 그녀는 여름 동안 자주 연못가에서 소일했다.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고 집 쪽을 바라보았다. 막연하게 집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원수 사이로 희끗희끗한 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만큼 멀고 녹음 또한 울창했다. 아빠 오셨나 보다. 열한이는 아이를 추슬러 안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별초로 난 오솔길을 종종 걸음쳤다. 상철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였다. 흰 항라적삼을 통해 부드럽게 살찐 팔과 치마의 어깨허리가 어슴풀에 비쳐 보였다. 치마는 검정 지리면 통치마였고 살색 비단 양말에 뾰족 구두를 신고 있었다. 조선에선 흔한 신여성의 전형적인 차림이었지만 일본에서 보는 건 얼마만인지 몰랐다. 겉으로 둥글게 말아 올린 트레머리 밑으로 드러난 목이 가냘프다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이쪽으로 돌아섰다. 열한이는 까닭없이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서 걸음을 멈추었고 여자는 똑바로 아이를 보면서 걸어왔다. 열한이는 아이를 감추고 싶었지만 생각뿐 그냥 서 있었다. 아이의 손목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온 여자는 말없이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직 낯을 가릴 줄 몰랐다. 얘가 동엽이군요. 여자가 차분한 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열한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시아버님께서 얘 이름 짓느라고 얼마나 고심하셨다고요. 결국은 풍덕 종조부님께서 지어주셨지만서도요. 그럼 댁은? 이번엔 더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상철씨 안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졸지에 놀라게 해드려서. 큰 마누라. 소위 조강지처는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 열한이는 그 여자의 침착하고 점잖은 태도에 비해 속속들이 떨고 있는 자신이 비참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이럴 때 상철이는 어디 있단 말인가. 동엽이를 안아봐도 되겠시니까. 기성말 특유의 말꼬리가 열한이를 마침내 울먹이게 했다. 열한이의 울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여자는 타이르듯이 말했다. 괜찮아요. 해치진 않을 테니까. 조금은 자조적으로 들리는 말투였다. 그리고 팔을 벌려 아기를 안았다.
서툴고 조심스럽게 잠깐 안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었다. 항라적삼이 꾸길까봐 염려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애정도, 미움도, 질투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간결한 동작이었다. 상철 씨를 빼닮았군요. 뜻밖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되는 사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이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흔해요. 유학생치고 조강지처 박대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고약한 돌림병처럼 돼버렸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수하고도 단정한 얼굴이었다. 서글서글하지만 단호한 눈빛에 여란이는 위축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미안합니다. 불쑥 그렇게 말해놓고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동엽이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될 적이 많았어요. 오죽해야 버림받은 조강지처끼리 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답니다. 그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깨끗한 입속이었다. 동갑쯤 되었을까? 여란이는 그 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 보이는 걸 그렇게 생각했다.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들어가시죠. 사는 건 보잘것없습니다만. 여란이가 앞서면서 말했다. 그 여자는 두리두리 살피면서 따라 들어왔다. 그이는 늦게 들어오나요? 아직 방학일 텐데.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니까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평소에도 늦게 들어오는 이는 아니니까 아주 늦진 않겠죠 뭐. 동엽이 엄마는 내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두려워하길 바라세요. 여란이는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아니, 두려운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의 만남이다. 당신과의 만남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모욕을 참아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두서없이 생각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덜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왜 있잖아요. 큰 마누라가 작은 집 살림을 깨부시고 머리채 잡고 악다구니 친 얘기 말이에요. 의뢰들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동엽이 엄마도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겁을 내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일까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늘 생각해왔죠. 통 감이 안 잡혔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이가 내 말을 한마디도 안 했군요. 그쵸? 그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다. 네, 나도 그이한테 묻지 않았고요. 그게 나쁜가요? 입에만 안 올렸지 한시도 댁을 의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됐어요. 둘이서 매일 나를 칭송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좋아했을 리 없죠. 그렇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그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물건을 보듯이 냉정한 시선으로 동엽이와 여란이를 훑어보고 방 안의 아기자기한 살림들을 점검해 나갔다. 여란이는 지금 저 여자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모든 걸 깨부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란이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알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그렇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야 댁에 계시다는 걸 어떡해요. 정말이에요. 옳지 않다고 해서 다 끝마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씨앗을 본 사람은 많지만 나처럼 무시당한 사람이 또 있는 줄 알아요. 엄연히 살아 숨쉬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그 여자는 핸드백에서 흰 손수건을 꺼냈다. 울먹이고 있었다. 뜻밖이었다. 그이는 이중생활은 못할 사람이에요. 여란이는 조그맣게 그러나 약간은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말했다. 오해하지 말아요. 가끔이라도 좋으니 나를 돌봐달라고 이러는 줄 아는군요. 내가 고작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나도 살아 숨쉬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못 맺어졌어도 육례를 갖추고 맺어졌는데 헤어질 때도 최소한의 예절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나하곤 말 한마디 안 하고 피하는 것만 수로 알죠.
자기 인생만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인생도 아닌가요? 자기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나한테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화내서 미안해요. 나는 보통 큰 마누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굴고 싶었는데 글쎄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여자는 제풀의 흥분을 자제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란이는 속으로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왕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야죠. 꼭 이웃집에 온 것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적어도 현해탄을 건너왔어요. 겨우 이따위 분풀이나 하러 왔겠어요. 안심해요. 살림을 깨부수는 짓도 안 하겠지만 그이에게 울고불고 빌붙지도 않을 테니까요.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정리를 끝낸 거려. 물론 시부모님이 옳다구나 동의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 결과이기도 하지만서도요. 동엽이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더군요. 민적이랑 곧 깨끗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이하고 결혼할 때도 남들은 다 천생연분이라고 떠드는데도 난 과연 이게 내가 정말 원하던 걸까 의심이 생기곤 했었죠.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봐요. 이젠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앞으로 살 길은 공부를 더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현해탄부터 건너오고 말았는데 그 일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동안 내가 받은 모욕에 대해 한마디도 안 갚아주곤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지 뭐예요.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말아요.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 여자의 말이 조금씩 두서없어졌다. 그때 상철이가 들어섰다. 그 여자를 보자 잠깐 표정이 굳어졌지만 두 여자가 아연 긴장한 데 비해 그의 태도는 너무도 심상했다. 조금도 안 놀라는군요. 그 여자가 길게 탄식하는 투로 말했다. 와세다 다니는 각골 풍덕상의 집 둘째 아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요. 당신 소문도 들었소. 한 번쯤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소.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여란이에게 온종일 뭐하고 지냈느냐고 묻고 동엽이 재롱 는 거 없느냐고 묻고 저녁 반찬은 뭐냐고 묻고 집이 이만하면 시원한 편이라고 시내는 훨씬 더 덥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엽이를 안아 올렸다. 마치 멀리서 온 또 한 여자는 옆에 없는 것처럼 굴었다. 여란이도 그의 모든 물음에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꾸를 하다 말고 바로 이거였구나. 그 여자가 그동안 당한 무시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란이는 상철이 품에서 동엽이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동엽이를 안고 오랫동안 마당을 산책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디 가는 거야, 랑꼬. 집안에서 상철이가 부르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여란이는 대답도 안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쫓기듯이 연못이 있는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여란이의 끝자를 따서 일본식으로 랑꼬라고 부르는 것은 꽤 오래된 상철이의 말버릇이었다. 아마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틀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란이는 그렇게 불리울 때마다 가벼운 애무를 당할 때처럼 달짝지근해지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얼굴에 모닥불을 담아 붓는 것처럼 참을 수 없이 창피했다. 그 당당하고 줏대가 세 보이는 여자 앞에 치부를 드러내 보인 기분이었다. 그 정도도 뭘 분간할 줄 모르는 상철이에게도 화가 났다. 어린애는 생각보다 예민한 데가 있었다. 보따리처럼 무성의하게 안고만 있자 곧 부채기 시작했다. 여란이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서 가슴을 헤치곤 젖을 물렸다. 안 하던 짓이었다. 일본 부인 잡지에서 조선의 미개한 풍속을 특집으로 다룬 걸 본 적이 있는데 부녀자가 전내노는 걸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 더군다나 주인집 안채에서 곧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연못가였다. 상철이는 하숙을 많이 치는 서민적인 동네를 떠나 품이 있는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건
일본 상류층 자제들과의 폭넓은 교우관계 덕이라고 으스대길 잘했다. 상철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유치한 자부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열한이가 일본인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살림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길 바라서였을 것이다. 실제로 열한이는 교류가 거의 없는 안채 사람들을 층층시야 시집살이보다 더 어려워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상철이의 자부심이 구역질이 났다. 그의 자부심을 떠받쳐주고 있는 일본식 생활 방식에 구족물이라도 끼얹어주고 싶었다. 크지는 않지만 기교를 다해 그윽하고 운치 있게 꾸며놓은 연못가에 젖가슴을 풀어헤친 채 퍼덕버리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나 저제나 가슴을 조이며 상철이와 그 여자가 서로 고래고래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이 이끼 낀 저교를 갈갈이 찢어놓기를 기다렸다. 품 안의 아이는 어느 틈에 잠이 들어 스르르 젖꼭지를 놓았다. 한 줄기의 땀이 스멀스멀 풍요한 젖가슴 사이 골짜기를 흘러내렸다. 청각을 별재 쪽으로만 모으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목도 살랑대지 않고 정지돼 있는 무더운 오후였다. 더위와 고요로 열한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헛되이 목언저리를 더듬으면서 긴장을 풀려고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열한이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집 쪽에선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왜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 걸까? 단 둘이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큰소리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갈라섰다고 공언한 부부의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점점 열한이를 참을 수 없게 했다. 마침내 열한이는 분연히 일어나 집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지만 흥분 때문에 숨이 턱에 닿은 느낌으로 집 앞에 당도했다. 그때 안에서 장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상철이가 숨죽여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참 잘났군. 잘났어. 그 여자가 떠나려는지 말소리는 바로 현관문 안에서 들렸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대꾸하는 소리도 착 가라앉아 속삭이는 듯 했지만 분노에 떨고 있다는 게 역력히 느껴졌다. 열한이는 허둥지둥 집 모퉁이로 몸을 숨기면서도 청각은 곤두세웠다. 잘나고 말고요. 적어도 당신보다는. 아무리 부잣집 아들은 철들기가 어렵다지만 대지진을 직접 겪고 나서도 전혀 뭘 느낄 줄 모르고 마냥 태평하기만 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을 좀 한심하게 여겼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온가요? 말뜻은 당찼지만 목소리는 마치 고른 숨결처럼 음색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나직했다. 나는 대지진 때 여기 없었어.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요. 혼인전 일이지만 나도 그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름방학에 귀향했던 김에 얼마 안 남은 조모님 대상 참여를 하려고 계약 후까지 남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당신이 그 끔찍한 현장을 면할 수 있었던 걸 지금도 시어른들은 조상의 음덕처럼 되뇌이곤 하시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후 조선 사람만이 겪은 그 끔찍한 여진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도 없었다곤 말 못하겠죠. 동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짐승처럼 도살을 당하는 걸 분명히 본 사람이 의분도 앙심도 품을 줄 모르고 고작 하울이 입고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낼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계집에 홀려 방학이 돼도 귀향을 안 하게 됐을 때도 그때보다 더 속상하진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뻔하잖아요. 개 눈엔 똥만 보인다고 정신이 올바로 바뀌지 못한 식민지 백성이 이 우길승천하는 제국주의의 본바닥에서 보고 배울 게 못된 집밖에 더 있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손톱만큼도 미련은 없지만 시어른들이 안 됐단 생각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계집질인지 연애지상주의인지 배우고 익히는데 너무 많은 세월과 돈이 들었단 생각도 좀 해봐요. 아들도 낳았겠다. 봄마누라는 이렇게 뛰쳐나왔겠다. 더 미적거릴 거 뭐 있어요.
나 마음적으로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도 내 흔적은 당신 집에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안 남기고 정리 끝냈어요. 그 말 하려고 왔어요. 그 음색 없는 속삭임이 왜 그렇게 똑똑히 들리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여란이의 청각과 자존심을 찔렀다. 뭐라고 상철이가 대꾸하는 것 같았지만 미세한 소리에 집중돼 있던 청각으로는 엄청나게 큰 고함 소리라는 것밖에는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여란이는 집 뒤에 혹처럼 튀어나온 광으로 숨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 것은 동시였다. 집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오솔길이 안채로 통하는 자갈을 깐 길과 만나는 지점으로부터는 광에서도 잘 내다보였다. 그 여자가 앞서가고 상철이는 한참 뒤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 높은 나막신을 발가락에 꿰인 상철이는 자갈길이 거북한 듯 발밑에만 신경을 쓰면서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다. 밤에도 다치는 일 없는 녹슨 철문이 달린 기둥 밖으로 여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상철이는 거기까지만 배웅을 하고는 뒤돌아서더니 자갈길을 벗어나 정원으로 들어섰다. 안채에서 먼 그쪽 정원은 손이 미치지 않아 약간 퇴락해 보였고 상철이의 얼굴도 쓸쓸해 보였다. 좀 우스운 배웅이었다.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상철이의 배웅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는 것처럼 굴었고 상철이는 상철이대로 그 여자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집으로 들어간 상철이는 얼마 안 돼 다시 밖으로 나와 연못가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여란이를 기다리다가 찾아 나선 모양이었다. 여란이는 어둑시근한 광 속에 웅숭그리고 앉아서 아득한 기분으로 상철이가 헤매고 있는 걸 지켜보았다. 땀이 끈끈이 절은 아이가 용트림을 하면서 깨어났다. 선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황급히 틀어막는 엄마의 젖꼭지를 거부하고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다. 여란이는 남의 아이를 보듯이 어쩔 줄을 모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큰 대자로 누워있던 상철이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맞이했다. 여란이는 상철이를 마주보지 않고 말없이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서 창가로 안고 가서 가만가만 흔들어주기 시작했다. 울음이 차차 편안한 웅얼거림으로 변했다. 상철이가 일어나 아기를 받아 안았다. 상철이도 여란이를 마주보기를 피하고 있었다. 그들이 피하고 있는 건 얼굴이 아니라 서로의 표정이었다. 표정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드러남, 남으로부터 당한 흔적, 그따위가 아니던가. 그들은 서로 그걸 명구스러워하면서도 달리 꾸밀 이유가 없었다. 피하는 게 수였다. 오시일에 속에 있는 쌀자루에서 저녁살을 내는 여란이 등 뒤에서 상철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다. 어디 가서 뭘 하다 이제 오는 거요. 남 속 타는 것도 모르고. 몰라서 물어요. 여란이는 이렇게 쏘아주고 싶었지만 상철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참았다. 어차피 한 번은 당할 일인데 그만하기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구려. 다시는 서로 맞닥뜨릴 일도 없을 테니 잊어버립시다. 그만하기가 다행이라고. 잊어버리자고. 쌀을 씻는 여란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어떻게 그 악랄한 조소, 빠져나갈 길 없는 능멸을 불행 중 다행으로 돌릴 수 있으며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라고 뜻하지 않게 첩의 신세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후 본초로부터 당할 봉변에 대해 상상을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었다. 동네가 떠나가도록 악다구니를 치며 첩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매질을 하고 살림을 결단내는 것쯤은 조강지처의 천부의 권리였다. 그러나 제풀에 지치면 호적상의 지위를 사수하면서 시부모 복량을 지성껏 해서 효부의 이름을 문중에 남기고 시집선산에 뼈를 묻는 것으로 본처의 복수는 품위 있는 완결을 보게 돼 있었다. 여란이는 나만은 그런 세속적인 도식에서 벗어나겠거니 하고 바란 적이 없었다. 그녀도 연희첩처럼 그런 상상을 수없이 거듭하며 몰래 치를 떨었고 상철의 본처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산뜻하고 품위 있게 물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란이는 조금도 개운하거나 다행스럽지가 않았다.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봉변을 당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차라리 중류 이상의 점잖은 사람들이 주로 산다는 이 한적한 주택가의 고상한 외놈들이 조선 여편네들의 걸찍하고 상스러운 사랑 싸움에 기절초풍을 할 만큼 망신을 당했어도 이보다 더 창피할 것 같지가 않았다. 남한테 당하는 망신보다 자기 눈에 자기가 망신스러워 보이는 건 더욱 못할 노릇이었다. 상철이의 조강지처는 스스로 의식했건 안 했던 간에 그 일을 해냈다. 남한테 당하는 망신은 일시적이지만 자신의 처신이나 자신이 소유한 걸 망신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법이다. 상철이와 여란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마주했고 식후에 차를 마셨고 넋국넋국 아기를 얼렀고 라디오로 유행가를 듣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서로의 표정을 직시하지 못했다. 잠자리의 어둠 속에서 상철이가 여란이를 겨드랑이 사이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이제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돼. 우리는 떳떳해. 여란이는 상철이의 후덥지근한 포옹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중얼댔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린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 여자가 그 모든 것을 주었다 해도 행복까지 주었을 리는 없잖아요. 랑꼬, 왜 묻지 않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했나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요. 다 엿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상철이가 뭐라고 둘러대나 가슴을 울렁이며 기다렸다. 아무리 기가 세고 똑똑한 여자라지만 동경바닥에 혼자 떨어지니까 막막하고 불안한가 봐. 장래일을 의논하더군. 자립할 각오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무슨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고. 그만해둬요. 난 다 엿들었단 말이에요. 당신의 거짓말 더 들으면 영영 정 떨어지고 말 것 같단 말이에요. 여란이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손이 자유롭지가 않았다. 실은 끝까지 듣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복장학원이 좋을 거라고 말해줬지. 솔깃해하는 것 같았어. 당신은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솔깃해했을 뿐 아니라 그대로 했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아닐 거려. 비록 상상으로라도 그 여자가 그런 꼬임에 솔깃해하리라고 여겼다면 당신은 그 여자에 대해 너무 뭘 모르고 있어요. 여란이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거짓말이 아닌 소리를 하고 싶어서 목줄기가 빳빳하게 긴장하는 걸 느꼈다.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여란이는 상철이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말했다. 언제 내가 여기 눌러 살자고 했남. 그냥 혼자서 생각했었죠. 여기 눌러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철이는 필요 이상 강하게 부인을 했다. 어깨까지 으쓱대는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짓을 한 것처럼 한결 자신 있고 쾌활한 소리로 말했다. 우린 고향 땅에서 여바란 듯이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요. 아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졸업할 때까지도 못 참겠다면 곤란해. 여란이의 말문이 열리자 상철이는 농담을 할 여유까지 생긴 모양이다. 나중말을 느물대며 말했다. 그러나 여란이는 여바란 듯이 떳떳하게 하는 말이 신경에 거슬려 다시 대꾸를 안 했다. 여바란 듯이 떳떳하게보다 더 시급한 건 서로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부부간이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거짓말을 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가 조용히 핥히고 간 자존심에 대해 서로 모르는 척 눈 감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봤댔자 모조리 거짓말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여란이의 자존심이 입은 상처는 그 후에도 혼자서 수없이 덧나고 부르텄다. 상철이를 그 여자로부터 빼앗아 갖지 못할진데 차라리 첩이 되어 나누어 갖는 게 낫지. 누더기처럼 벗어던진 걸 독차지한 자기 꼴을 여란이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듬해 명치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상철이와 함께
몇 년 만에 개성으로 돌아온 열한이의 처지는 상철이가 장담한 대로 그렇게 떳떳한 것만은 아니었다. 본처가 비워놓은 자리는 그야말로 머리카락 한 오라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안고 돌아온 새며느리에 대한 시집의 대접 또한 융숭했지만 남의 이목은 그렇지가 않았다. 더군다나 김경호와 이종상은 서로 간에 오랜 친교에 있어서나 개성 토박이 상공인으로서 쌓아올린 업적과 재력에 있어서나 쌍벽으로 일컬어질 만했다. 양가가 정식으로 맺어졌더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연이 됐으련만 조강지처를 밀어내고 만났으니 별 수 없이 남봉꾼과 첩외관계를 못 면했다. 조강지처가 자진해서 민저까지 파가지고 나갔노라고 나팔을 불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그런 속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판도 나을 것이 없었다. 계집이 오죽 요망했으면 서방만 빼앗은 게 아니라 시집살이의 권리까지 빼앗았을까. 계집이 얼마나 잘나고 악독했으면 조강지처의 목숨 같은 민저까지 파가게 했을까. 이렇게들 쑥덕공론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믿게 보인 건 특별히 뭘 잘못했거나 남보다 미운 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풍조와 통념과도 관계가 있었다. 조혼의 풍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자고로 향학열이 유별난 지방이라 장가들인 자식을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집이 많았다. 그중 10이면 9이라 해도 좋을 만큼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신여성과 연애를 하거나 살림을 차리고 조강지처를 박대했다. 경제적으로도 진취적이었던 데 반해 도덕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또 배타적인 이 좁은 고장에 불어닥친 이 새로운 풍조는 서로 공동으로 대처하고 함께 미워해야 할 못된 바람이었다. 있음직한 각자의 특별한 사정은 조금도 고려의 여지가 없었다. 상철의 본처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순순히 물러난 건 그에게나 열한이에겐 특별한 행운이었지만 남보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못된 바람을 몰고 왔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끝끝내 조강지처의 역성을 들어야 할 보수적인 도덕의 입장에서 볼 때 실상 그건 얼마나 위협적인 고약한 바람인지 몰랐다. 남들의 이런 배간시나 쑥덕공론 때문에 괴로워하고 길을 못 펴는 건 누구보다도 종상이 내외였다. 딸 자식은 애물이란 탄식이 절로 나왔다. 어린 나이로 가업을 이어받아 번창시키고 있는 경우가 의지가 되고 체면을 유지시켜주지 않았으면 얼굴을 들고 바깥 출입도 못할 지경이었다. 경우에 의해 하나씩 밝혀진 상철의 사람됨과 그로 붙어진 적지 않은 신세 등도 종상이에게 큰 위로가 됐다. 남이 뭐라든 열한이한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순탄한 팔자를 보장해주고 싶었다. 그는 김경호와 의논 끝에 혼인식을 올리기로 했다. 개혼이 아닌가.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었다. 남들의 쑥덕공론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마땅한 대처는 없을 것 같았다. 또 김경호하고도 첩사돈이라는 굴욕적인 관계를 면하고 대등해지기 위해 그러고 싶었다. 면사포 쓰고 들러리 세우는 신식 결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흔한 건 아니어서 식만으로도 구경이나 화제거리가 될 만한데 돌 지난 아들까지 둔 결혼식이라 식장인 고려청년회가 나쁜 구경꾼이 백절치듯 했다. 열한이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녀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감격도 안 하고 다소곳이 받아들였다. 열한이에게 그런 짓들은 다 양가가 힘을 합쳐 그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조강지처의 흔적을 내몰아주는 의식처럼 보였다. 고맙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열한이는 남들이 그들의 부부됨을 어떤 눈으로 볼까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건 얼마든지 무시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경에서 처음 만난 본초 눈에 비친 상철이의 보잘것없음만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본 그가 아니라 그 여자 눈에 비친 그일 뿐이라고 상철이가 보잘것없어 보일 적마다 자신을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그 여자의 냉혹한 평가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안경처럼 성철을 보는 열한이의 시선을 따라다녔다.
열한이가 떳떳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 주었건만 도무지 즐거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확실해지자 상철이는 멀찌건히 살림을 나가자고 제의했다. 둘째라 그 점은 편리했지만 멀찌건이가 좀 문제였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겸해서 연줄이 닿는 경성과 평양의 몇 군데 사립학교 영어선생 자리를 부탁해 놓았다고 했다. 열한이는 구태여 반대하지 않았다.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 시집살이가 고된 건 아니었지만 조강지처 자리가 굉장한 자리인 양, 그리고 그녀가 그걸 부당하게 빼앗아 차지한 양 비난하고 싶어하는 이웃으로부터 노연하고 싶었다. 그들을 무시하는 일도 실은 힘이 빠지는 일이었다. 그런 소모에 이미 적지 않이 지쳐있는 판이기도 했다. 친정 부모도 그녀 못지않게 힘들다는 것도 헤아려야 했다. 서글픈 일이었지만 조속문안처럼 빠르게 소문이 넘나드는 좁은 고장을 벗어나는 것도 효도다 싶었다. 이왕이면 평양쯤으로 떠날 수 있길 바랐지만 경성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그 무렵 동엽이 아우를 보느라 열한이는 입덧이 심해서 시부모가 먼저 상경에서 학교 가까운데 아담한 집과 살림을 장만해 놓고 내려왔다. 호강에 겨워서인지 동엽이 때보다 아이를 험하게 섰고 그 덕분에 몸만 거동하는 편한 이사를 할 수가 있었다.